카를 5세가 이 초상화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황상 황제는 100% 아니 그 이상 만족하였을 겁니다. 마스터는 결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듯 비록 티치아노에게는 레퍼런스가 있었지만 그 레퍼런스를 훨씬 능가하여 화가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카를 5세와 티치아노와의 친밀한 관계는 황제의 말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개와 함께한 카를 5세는 그 시작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 수다인입니다. 티치아노의 개와 함께한 카를 5세와 관련한 세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미 올린 두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세 미술 동안 형성된 기독교 미술의 도상 전통은 중세 말부터 느슨해지면서 기독교의 이미지 사용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정교회는 전통적인 도상을 당시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도 비교적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서방의 가톨릭 사회에서는 중세 말 14세기에 이르면 기존의 기독교 미술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기독교 성인들에 대한 기존의 시각 전통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형과 같은 장면에서는 성모와 기독교 성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여 그림 속 인물들을 보다 현실 속 인간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어 상업과 무역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나 파두아의 스크로베니 가문은 교회나 예배당 등을 조성하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였으며 종교시설을 장식하기 위한 제단화나 페너라 속 특정 기독교의 서사에서 기부자인 자신들의 모습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게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세 말 기독교 성인들에 대한 보다 인간적인 표현과 더불어 종교화에서 세속적인 인물을 동시에 묘사하는 변화로 인하여 세속적 인물들을 단독으로 묘사하는 회화 장르가 발전하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4세기 말에서 1400년대 초반에는 초상화라는 새로운 회화 장르가 등장하였습니다. 초상화는 실존한 혹은 실존했던 인물의 얼굴을 묘사하는 회화 장르로서 플랜더스 지역에서는 얀 반 에이크가 가장 이른 시기의 초상화 화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추기경과 같이 고위층을 비롯하여 대장장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얀 반 에이크의 초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르놀피니의 결혼입니다.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를 그린 이중 초상화이자 이 둘의 결혼식을 묘사한 풍속화의 초기 형태이기도 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르놀피는 플랜더스 지방의 브루헤스의 금융가입니다. 그림이 중앙에 놓인 거울을 통하여 두 부부와 이들의 결혼의 증인들이 묘사되어 있는 이 신비로운 회화는 서양 미술사의 명작이자 중세말 북유럽에서의 초기 초상화 장르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얀 반 에이크가 미친 영향과 이후 그림 속에 거울이 등장하는 후배 미술가들의 작품에 상당한 영감을 제공한 작품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이탈리아 중북부에서도 초상화 장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반도에서 발생한 초기 초상화는 인물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북유럽의 초상화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형성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중북부,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는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공중 목욕탕이나 수도시설 등 건축물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흔적을 떠올리지만 오히려 로마 제국에 대한 흔적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닌 동전이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지닌 로마 제국은 이미 동전을 화폐로서 발행, 유통시켰기 때문에 동전은 로마 제국과 관련한 가장 흔한 유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이탈리아 반도, 특히 로마와 피렌체 등 중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로마 시대에 유통되던 동전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주조된 동전에는 동전이 만들어진 당대의 황제들의 모습이 주조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왕의 얼굴이 그려진 지폐로 바뀌잖아요. 그러한 전통은 이미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은 대신 전면이 아닌 옆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전에만 황제의 옆얼굴이 조성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3차원의 조각상을 제외한 2차원의 도들 새긴 부조에도 앞 얼굴이 아닌 옆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가, 문인, 철학가 등 상류층의 모습은 거의 예외 없이 옆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앞 얼굴이 아닌 옆 얼굴이 인물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중세 말부터 서서히 고조된 고대 로마 제국에 대한 관심의 부활로 인하여 로마 제국 시대에 주조된 동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세속적 인물을 단독적으로 묘사하는 새로운 회화 장르가 발생하던 시점에서 당시 이탈리아 화가들은 로마 시대에 발행된 동전들을 참고 삼아 인물의 옆모습을 묘사하는 초상화를 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는 원근법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중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건축학과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 공과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건축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술, 테크놀로지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학과가 예술대학이나 미술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에 의거합니다. 중세 말 르네상스 시대 미술은 조각, 회화와 더불어 건축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건축은 회화와 조각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예술로서 가장 고난이도의 미술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바티칸 시국의 핵심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새로 세워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모습은 베르니니에 의하여 완성되었지만 기본 설계는 미켈란젤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켈란젤로는 뛰어난 회화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대표작은 피에타, 다비드상, 모세 등의 조각이죠. 베르니니는 미켈란제오 사후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서 스페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천사가 자신의 가슴을 불화살로 찌르는 영적 체험을 한 순간을 묘사한 성 테레사의 법렬이라는 걸작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에는 회화와 건축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당시 미술가들은 회화에서도 건축적인 효과를 구현해내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가 건축에 적용하고자 고안한 선원근법을 마사치오는 그림에서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세 말의 1400년대 초반 화가들은 마치 건축이나 연극의 무대와 같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여드는 시각적 환영을 구현하여 회화의 공간감과 깊이감을 조성하는 선원근법에 관심을 두어 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였다면 추후에는 가까운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고 희미하게 보여주는 배경에 대한 원근법을 적용하여 회화의 리얼리즘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간에 대한 깊이감 표현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은 초상화에도 이러한 원근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의 사실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북유럽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상화는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인물의 상체 일부를 묘사하는 반신상의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물의 전신을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라파엘로의 교황 율리우스 2세에 대한 초상화 역시 교황의 하반신의 일부가 묘사되어 있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반신상의 형태입니다. 이는 북유럽과 디세뇨가 중심인 피렌체, 로마 화단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베네치아 화단에서 제작된 초상화 역시 인물의 상반신만을 묘사한 반신상입니다. 티치아노의 스승인 지오바니 펠리니가 제작한 초상화나 지오르지오네의 자화상 역시 1400년대에서 1500년대 초반에 플랜더스, 피렌체와 로마에서 조성된 초상화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꼴로레, 즉 색채를 중심에 둔 베네치아 화단의 특성대로 인물의 윤곽을 불분명하게 묘사함으로써 보다 신비롭고 몽롱한 느낌을 선사하여 베네치아 화단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일 뿐입니다. 티치아노 역시 이미 20대부터 초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푸른 소매의 옷을 입은 남성은 1510년에 제작된 티치아노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한 초상화입니다. 반신상으로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앉아있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 속에서 남성은 오른팔을 난간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게 남성이 입은 파란색 옷은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옷감의 질감을 세심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화가로서의 묘사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지만 티치아노의 화가로서의 탁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00년대 피렌체와 로마의 초상화 전통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옆모습을 주로 묘사하지만 남성의 고개는 살짝 정면을 향하고 그의 오른 눈 역시 감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왼쪽 얼굴은 어두운 배경에 거의 가려져 있어서 그의 얼굴을 완전히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한쪽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모습은 더욱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1500년대에서 1520년대 초반까지 그는 주로 현재로서는 신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렸지만 152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상류층 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1520년대에 이미 종교화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소재로 한 그림에서 천재성을 보임에 따라 티치아노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초상화로서의 재능 역시 인정받게 됩니다. 1520년대 티치아노는 중요한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페데리코 곤차가는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의 공작으로서 만토바는 베네치아와 지리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1328년부터 곤차가 가문의 지배를 받으며 공장령이 된 만토바에서는 티치아노 이전에도 다빈치와 라파엘로가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520년대에도 곤차가 가문의 미술에 대한 애정은 지속되었으며 당시 만토바를 통치하던 페데리코 곤차가는 1520년대 말에 티치아노를 알게 됩니다. 공작은 1528년 티치아노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주문하였으며 1529년 그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권력자의 초상화에는 강아지가 동시에 묘사되기도 합니다. 초상화 속 강아지가 주인공을 우러러보는 모습은 인물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서 그가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지닌 인물임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페데리코 곤차가는 왼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 다른 손으로는 능숙하게 강아지를 통제하고 여유롭게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 초상화를 통하여 티치아노는 만토바 공작이 카리스마 넘치지만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군주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내었습니다. 이 초상화에 크게 만족하였는지 공작은 1529년 세 점의 종교화를 추가로 주문하기에 이릅니다. 페데리코 곤차가와 시작된 인연은 티치아노가 당시 유럽의 최고의 권력자와 연결되는 더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1529년 티치아노는 만토바 공작을 통하여 만토바의 남서쪽에 위치한 파르마에서 카를 5세를 소개받습니다. 카를 5세는 1530년 볼로냐에서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대관식을 치를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중북부에 머물고 있었고 만토바 공작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하여 티치아노를 대동하고 파르마를 방문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529년 이 둘의 첫 만남에 황제가 그림을 주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는지 이후 황제의 남은 여생 동안 티치아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1529년 왕관을 수여받은 첫 번째 만남 이후 황제는 1532년 교황 클레멘스 7세와의 두 번째 회담을 위하여 이동하는 길에 만토바를 잠시 들렀습니다. 페데리코 곤차가는 황제에게 티치아노가 황제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기를 청하였고 황제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티치아노는 베네치아에서 만토바로 향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티치아노는 평생 카를 5세에 대한 총 4점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1532년 그 첫 번째 초상화가 제작됩니다. 갑옷을 입은 황제의 모습에 다리 윗부분이 보이는 반신상이었는데 티치아노의 원본은 현재 소실되었지만 평생 티치아노를 스승으로 섬겼던 루벤스가 모사한 그림을 통하여 티치아노의 원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29년 티치아노가 만토바 공작 페데리코 곤차가를 위해 제작한 초상화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손실된 티치아노의 원본과 루벤스의 모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장검을 들고 황제의 뒤에 붉은색 천이 덮인 제단 위에 놓인 황금 투구까지 묘사함으로써 무인 황제로서의 카를 5세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초상화의 성공은 두 가지 사실로 입증됩니다. 첫째, 페데리코 곤차가는 티치아노에게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초상화를 의뢰합니다. 1529년의 초상화와 달리 공작은 갑옷을 입고 왼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있으며 그의 왼편 뒤쪽으로는 은빛 투구를 묘사함으로써
첫 번째 초상화와 달리 페데리코 곤자카를 만토바 공장령의 강인한 무인 군주로서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1532년 제작된 초상화로 티치아노는 화가로서의 대단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황제는 당시까지 티치아노와의 친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황금 박차단의 기사자귀를 하사하는 파격적 대우를 합니다. 이는 매우 영광스러운 사건으로서 심지어 그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1566년에 제작된 자화상에서 티치아노는 카를 5세에게서 수여받은 기사단의 서운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1529년의 초상화가 대단히 마음에 들었는지 카를 5세는 1532년 티치아노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에게 두 번째 어진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가 개와 함께한 카를 5세입니다. 티치아노에게 첫 번째로 의뢰한 초상화와 달리 개와 함께한 카를 5세는 1532년 다른 화가가 그린 황제의 어진을 티치아노가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결과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궁정화가 야곱 자이제네거는 1532년 카를 5세에 대한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자이제네거가 그린 초상화는 가로 103cm, 세로 205cm로 실제 성인 남성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까지 초상화는 주로 반신상의 형태로서 실제 인물의 크기와 유사하게 전신을 온전히 다 묘사하는 초상화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상화의 전통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하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실 초상화로서 형성되었습니다. 황제는 전면을 응시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황제 옆에 서 있는 하운드 강아지 역시 황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이 아닌 측면으로 묘사됩니다. 황제는 왼손으로는 대형견을 능숙하게 통제하며 다른 한 손은 여유롭게 소를 쥐고 허리춤에 팔을 두고 있습니다. 황제가 서 있는 모습은 예사롭진 않습니다. 황제의 왼쪽 다리는 곧게 뻗어 있지만 오른 다리는 살짝 구부려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는 곧게 뻗어 있지만 반대편 다리는 살짝 굽혀져 있는 일명 짝다리 자세를 콘트라포스토라고 합니다. 콘트라포스토는 서 있는 인간의 비례를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구현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콘트라포스토는 이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조각상에서도 구현되었는데 일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반누드 조각상인 밀러의 비너스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에서도 발견되는 다리 모습입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는 거의 잊혀졌지만 14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트라포스토 자세 역시 부활하여 조각예술에 적용되기에 이릅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와 같은 작품에서도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회화에서 특히 당시까지 전신 초상화가 제작된 유래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카를 5세의 하반신에 대한 묘사에 고전 고대의 균형적인 아름다움이 구현된 콘트라포스토를 적용하는 것은 당대의 화가인 야곱 자이제네거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이제네거가 콘트라포스토 자세가 적용된 실제 인물 크기와 거의 동일한 전신 초상화를 제작한 바로 이듬해 황제 카를 5세는 티치아노에게 이 초상화를 그대로 그리기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작품을 그대로 그리도록 주문하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황제가 그 초상화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였다는 겁니다. 그전 시간에 세련된 궁정인을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 군주로 규정한 카스틸리온의 백작의 궁정인이 1528년에 출간되자마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군인으로서의 군주의 덕목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들고 전장을 누비는 무인으로서의 모습은 점차 구시대의 군주의 이미지가 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를 최초의 르네상스 군주라고 평가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카를 5세는 최후의 중세시대 군주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카를 5세는 일생을 전장을 누비고 다닌 무인이지만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세련된 궁정인으로서의 군주의 이미지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자이제네거가 제작한 황제의 초상화는 이런 새 시대에 걸맞는 군주의 이미지를 구현해내는데 꽤 효과적이라고 황제 자신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고 티치아노에게 똑같이 이를 모델로
다시 그려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자이제네거의 작품이 황제에게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이제네거가 그린 초상화가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면 굳이 다른 화가에게 똑같이 그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치아노는 1529년 황제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지만 궁정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티치아노에게 그림을 의뢰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새로운 초상화도 아닌 직전 연도에 다른 궁정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거의 그대로 다시 그려달라는 건 이 작품의 전반적인 구성은 마음에 들지만 인물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황제가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작품을 의뢰할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티치아노는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서양 미술에 손꼽히는 대가 중의 대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야곱 자이제네거는 거의 잊혀진 화가입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들 역시 합스부르크 황족들을 그린 초상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당시로서는 전신 초상화가 거의 조성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이제네거는 군주에 대한 전신 초상화의 모범 사례를 남겼지만 자이제네거 자신은 궁정에 소속되어 초상화에 특화된 평범한 화가입니다. 실제로 자이제네거의 초상화에서 인물과 형태는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황제에 대한 묘사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며 황제의 표정 역시 황제로서의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반면 티치아노의 버전에서 황제를 비롯한 형태의 묘사는 다소 불분명하고 황제와 강아지의 일부 모습은 어둠 속에 가려지지만 형태와 어두운 배경과의 경계가 불분명함으로써 오히려 황제를 더욱 신비스러운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자이제네거의 그림 속에서는 황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닥에 대한 타일 묘사나 황제 뒤에 비단으로 된 커튼을 묘사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묘사가 황제를 연극 속 허구의 인물처럼 보이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티치아노는 배경을 완전히 생략하여 오직 황제와 강아지만을 묘사하며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존재로서 묘사하여 황제를 무대 위 허구의 존재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아우라를 지닌 성스러운 존재로서 보이게 합니다. 게다가 황제의 눈빛은 전사의 눈빛처럼 이글이글 타오를 정도로 강렬하진 않지만 1529년 티치아노가 페데리코 곤차가 만토바 공작의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부드럽고 덕이 넘치지만 단호하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상적 군주의 모습을 완성하는 활용점점입니다. 티치아노가 다시 제작한 초상화를 실제로 본다면 카를 5세를 마치 기독교 성인을 보듯 경이로운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를 5세가 이 초상화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황상 황제는 티치아노의 버전에 100% 아니 그 이상 만족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와 똑같이 티치아노 혹은 다른 화가에게 그대로 제작하기를 추가로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신성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왕실에도 다수의 궁정 화가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티치아노에게 그림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스터는 결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듯 비록 티치아노에게는 레퍼런스가 있었지만 그 레퍼런스를 훨씬 능가하여 화가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카를 5세와 티치아노와의 친밀한 관계는 황제의 말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개와 함께한 카를 5세는 그 시작점입니다. 개와 함께한 카를 5세는 티치아노의 여러 걸작들과 더불어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프랑스와 1세의 아름다운 인연을 떠올리듯 개와 함께한 카를 5세는 사람들에게 티치아노와 카를 5세와의 우정을 환기시켜 줍니다. 세 번의 영상을 통하여 티치아노의 개와 함께한 카를 5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군주를 그린 단순한 초상화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그림과 관련하여 유럽의 역사, 문화, 왕실의 결혼 제도와 미술 문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누어서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그림을 선택하여 그림밭수다를 이어나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